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작품에 표현한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내가 미술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랑을 했고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지닌 테크니션이 되고 싶은 화가 권여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주자라고 이제 좀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을 좀 해오셨는지. 제가 처음에 주목받게 된 거는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든지 단색화 그런 회화가 이제 화단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반발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민중미술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대 담론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 작가의 사소한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뭐 욕망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작업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혹은 한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 실현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저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긴 했었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다시 재조명한다 하고 뭘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다른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갈 때 모더니즘 교육을 되게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열하게 미술적인 논쟁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 미술이라든지 설치 영상이라든지 혹은 미술이 가지고 있는 미의 가치 뭐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딪히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작업 자체의 그 개념이라든지 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한 작품보다는 작가 자체의 생각이라든지 토해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진 작업이 되기를 이제 바랬는데 오히려 점점 이제 그게 대중한테 이제 다가가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점점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진짜 미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라든지 진지함 이런 것들이 좀 가벼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사조라든지 쉽게 읽혀지는 그런 작업에 대한 뭐 선호도 때문에 점점 좀 멀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도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대중들을 만나서 진료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연구의로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새로운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아마 연구의 쪽으로 가고 있구나. 새로운 미의 발견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사실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이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림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나요? 좋아했다기보다도 이제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했던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들을 내가 계속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 인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미술이 가장 도드라진 그런 파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그걸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네. 변함없이. 네. 그때도 그러면 그런 좀 여러 가지의 관심들이 좀 많으셨나요? 관심이 굉장히 다방면에 펼쳐져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영화 쪽에 이제 되게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어떤 대중 그런 영화보다는 컬트 무비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컬트 무비가 이제 컬트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보면 서브컬트하고 오컬트하고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작품성이 짙은 거지만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제 향유되고 있다가 점점 이게 제도권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널리 퍼지는 건데 제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중하고 달하고의 거리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가서면 좀 멀어지고 다가서면 좀 멀어지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문학이라든지 혹은 영화라든지 뭐 정치 경제라든지 철학적인 사유라든지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네, 그래서 이게 다가서면은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또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소통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항상 이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정도. 네네. 그러니까 뭔가 다가오려면 또 뭔가를 해서 이만큼 가고. 네네. 그게 기대에 부응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거리감 때문에 사실 삶도 그만큼 거리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삶 얘기하니까 확 거리감이 이거보다 더 많이 생겼나 봐요, 거리감이. 뭐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탄치는 않았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마 노마디즘이라는 게 제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는 이제 그 개념을 모르면서 이제 습득했던 것 같고 항상 새로운 자세로 이제 도전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기라 그럴까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생각했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항상 버리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그 아카데미즘을 공부하는 서울대 뭐 출신이긴 하지만 작가로서 이렇게 좀 덤빈다 그럴까요? 뭐 거침없이 뭐 막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홍대 출신 작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홍대가 되게 이제 극명하게 이제 그렇죠. 막 대립 그런 관계에 좀 있었는데 색깔이 좀 네. 달랐잖아요. 좀 세속적인 말로 서울대를 놓으면 이제 교직 계열로 이제 주로 많이 가게 된다. 그다음에 홍대를 놓으면 이제 되게 이제 작가성이 투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 많이 나가게 된다. 뭐 이런 말들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존경하던 돌아가신 유경채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홍대를 갔어야 된다. 그런 말을 좀 뭐 하시기도 했는데 아마 그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도전해보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홍대에 가셨네요. 사실은 그 나의 교육이라든지 나의 작품 세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모르는 학생들하고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새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온 거하고 사실 비슷해요. 지금 이 하는 일탈자 시리즈라든지 남들 보면 그냥 세워놓고 그러다가 뭐 눕힌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작가 개인으로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신화적인 철학적인 그거를 다 버리고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그런 게 사실 이제 도전해 보는 건데 환갑이 지난 나이에 굉장히 젊은 그림으로 어떻게 도전해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노마드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까지 실험 정신 같은 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삶 그다음에 이 작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것들하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뭐 원동력? 그런 게 좀 있나요?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들이 보면 이제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들레즈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베르그손이라든지 미셸 푸코라든지 막 그런 계열들이 다 있어요. 그 계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어떤 영토가 있고 그것들을 막 또 깨부수려고 탈영토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또 자기가 깼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시 또 재영토하고 계속 그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들을 깨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작가의 뭐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어린 애가 인생이 뭐예요? 미술 작품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야,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게 시지퍼스 같은 거지. 돌이 굴러 떨어질 줄 알지만 계속 굴려가는 그 홀 프로세스가 뭐 미술 작품에 관한 거지.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네가 해봐라. 뭐 그거 하는 돌 굴리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변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나한테는 되게 이제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작업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표현하고 싶은 게 약간 자유스러움, 여한 사소한 자유, 개인의 자유. 그래서 제목을 낯선 곳의 일탈자들이라고 했는데 낯선 곳이라는 게 헤테로크라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헤테로토피아예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유토피아, 없는 땅. 그러니까는 이게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게 유토피아인데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그러면 실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게 이제 헤테로토피아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제목은 낯선 곳이라고 한 것들이 꿈과 현실이 만나고 눈 온 것, 막 숲, 막 이런 거 막 만나서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을 상정해놓고 일탈자들이라는 게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찌질한 행동을 하거나 뭐 팬티를 반쯤 내리거나 막 쩍벌을 하거나 사람들이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밈짤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 6.8 운동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사소한 반항이라도 하고 내 의지를 좀 표출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일탈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조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나의 세계관을 미술로 좀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런 작업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누워 있네 이렇게 부지 지나가는 이게 있네 왜 여기 눈 온 게 있고 또 여기는 뭐 숲이 있고 여기는 뭐 해변이 있지 이런 얘기를 이제 딱 하게 되면 이제 나 일단 메이크업이 세계에 오는 거예요.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걸 가장 어떻게 유인 효과가 강한 어떤 요소들이 뭘까? 맑고 투명하고 본듯하고 약간 도발적인 그런 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됐는데 그게 좀 솜씨가 좀 있어야 돼. 와서 누구든지 나한테 일단 질문을 좀 해라. 그럼 내가 얘기 좀 할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런 게 이제 제 작업이 아닐까. 선생님만의 유토피아. 네. 그렇죠. 현실에서 구현된. 선생님 그럼 그게 왜 꼭 그림이었었는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어려서 이렇게 자랐고 뭐 이런 생활을 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작품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사실 써요 스테이트먼트는. 근데 사실은 그 작품 제작의 과정이라든지 발상이 완전 그 반대거든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작업을 했어. 끄적거리면서 작업을 하고 막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막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게 뭐지? 근데 막 공부를 막 해봐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라는 나중에 생각이 작품에 더 씌워지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작품에 표현한 게 아니고 내가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뭘까?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철학적으로 이런 건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림이었나가 아니라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나를 파고드는 혹은 내가 보완해야 될 대리보충이 되는 것들이 철학이었고 신화였던 것 같아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정리하면 그냥 타고났네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되게 좋아했고 타고난 거는 이제 지기 싫어하는 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정말 너무 잘 그리고 감각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정도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감각을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 감각적인 엄청 추상적인 거야. 저는 사실 구상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추상적인 기법을 엄청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구상을 잘하기 위해서 추상을 연구. 네, 그래가지고 뭐 헐리기, 뭐 나이프 롤링, 롤링하고 막 태우고 유화 위에 수승으로 막 그래가지고 뭐 반발 원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그림을 잘 못 그려 추상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초적으로 내가 미술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랑을 했고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또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정말 이 그림 자체가 정말 즐거움이겠네요. 그렇죠. 대화하는 상대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이 아마 나한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좀 힘들게 한 적은 없나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맨날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제가 이번에 전시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얘기가 뭐냐면, 저 이제 제자들한테 스스럼없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건방진 제자들이 많아요. 그 건방진 제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교수님, 그림 좀 많이 늘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얘기가. 네네. 야, 보여? 나 이게 애썼다. 뭐 이럴 때 정말 좋거든요. 는다라는 거. 그게 나도 그렇고 남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면 너무 좋죠. 그림 많이 넣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을 지닌 테크니션,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철학적이거나 정신분석적이거나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자유에 관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지닌, 근데 이제 테크니션이 되게 중요해요. 잘 그리는 사람. 그게 있어야 사실은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그런 설명을 해요. 나무를 왜 그리냐. 수목적이고 뭐 대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이런 이 사회가 계층적으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속마음은 아니 내가 이제 이 붓질을 해가지고 물감 이만큼 해가지고 흰게 막 되게 파워풀하게 이만큼 한 1.5m 정도 팍 지나가고 싶은데 그 지나가게 된 연장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이 나무였던 거야. 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제스처로 이건데. 사실은 이건데 그렇지만 뭐 문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나 테크니션들이 보면 아마 이게 붓질이 지나갈 수 있는 연장의 영역, 그것들이 사실 나한테 필요해서 나무 그리는 거라고. 아, 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 뭐 네. 그런 거죠. 네. 솔직한데 상당히 문학적이세요. 아, 그래. 그렇다면 이 선생님한테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나한테 예술이라는 거는 아마 엄청난 행복을 주는 건데 사실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과분한. 뭐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치, 경제 이 예술들이 있는데 아마 그 예술이라는 거는 인간하고 신을 연결해 주는 경계 지역이 아마 예술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뭐 그런 생성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작업도 다 그런 작업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 접점을 네. 어떻게 보면 그 뭉텅거리고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그 선생님은 늘 발전할 수 있는 작가 같아요. 정말 나중엔 한 획만 그어도 뭔지 알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많이 늘었네 또 이렇게. 꼭꼭 그 얘기 해주세요.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그 긴 설명 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선생님 작업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봐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가 다시 한번 더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